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투펀치 TMF 투머치 풋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이명철 해설위원과 더불어서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토트넘, 그리고 이강인 선수의 파리 생제르맹, 김민재 선수의 또 소속팀인 바이에른 뮌헨에 관한 주간 리뷰를 전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전술판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전술판에서 우리 선수들 및 또 그 팀의 좀 핵심적인 요점들을 좀 임 의원님께서 짚어주시겠는데, 먼저 손흥민 선수 얘기를 해보시죠. 네, 손흥민 선수는 이 1라운드 브랜트포드전에 이어서 2라운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도 이 왼쪽 윙 자리에 뛰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좌우 풀백에 있는 포로랑 왼쪽에 있는 우도지, 이 두 선수를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있는 비수마와 같이 안쪽으로 좀 모여들게끔 해서 2-3 형태의 빌드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메디슨과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 이번 경기는 파페사르가 나왔는데, 그리고 좌우 3톱, 윙포워드와 최전방의 히샬리송까지 5명의 선수들이 전방에 올라가는 2-3-5, 이 형태를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향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날 또 파페사르 선수는 또 감격적인 경기를 치렀던 선수죠. 굉장히 네. 잘했죠. 네. 그래서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활약을 잘했던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토트넘이 어떤 부분에서 브랜트포드전보다 나아졌는지를 봐야 되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후방에 있는 좌우 측면 수비수들과 올라가는 중앙 미드필더, 그리고 측면에 벌리고 있는 윙들 간에 왼쪽을 보시면 이렇게 삼각대형이 좀 그려지죠. 오른쪽 역시 마찬가지로 삼각대형이 그려집니다. 이 선수들 간에 아주 유기적인 톱니바퀴의 움직임을 사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많이 원하는 편이에요. 지금까지는 손흥민 선수가 주로 넓게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조직력이 잘 입혀졌던 셀틱을 기준으로 보면 이 윙에 있는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나 풀백의 움직임에 따라서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풀백이 오버래핑을 할 때 오히려 이쪽에 있던 중앙 미드필더가 내려와서 빌드업에 관여되는 경우들도 꽤 많이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손흥민 선수에게 너무 지나치게 터치라인 플레이를 요구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프리시즌이라든가 첫 번째 경기에서는 나왔지만, 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원하는 그러한 유형의 플레이를 선수들이 모두 잘 숙지를 하고 선수들 간의 호흡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기 시작한다면 굳이 손흥민 선수가 터치라인 부근에만 머무르지 않아도 된다. 그렇죠. 네. 근데 거기까지는 제 생각에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셀틱에서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팀을 맡았을 때 그 조직력이 입혀지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됐거든요. 근데 셀틱에서의 모습을 봤을 때는 저는 지금보다 더 걸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2라운드 맨유전에 포스테코글루가 원하는 어떤 바가 저는 빠르게 좀 나온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작전판으로 돌아오면 이번 경기에서 좋아진 부분은 메디슨이 내려와서 볼을 받아줄 때 우도지와 손흥민이 좀 더 공격에 가담되는 이런 형태의 유기적인 빌드업식 움직임이 저는 좀 더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왼쪽보다 저는 사실 오른쪽에서 좀 더 그 변화된 포인트가 많이 보였거든요. 네. 브랜트포드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위치에 있던 스킵 선수가 올라가는 것도 애매했고 내려와서 빌드업에 관여되는 것도 굉장히 애매했습니다. 잘 위치를 못 잡았어요. 볼이 이제 로얄에게 있을 때 받아주는 움직임이라든지, 아니면 공격적으로 올라갈 때 침투해주는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자리에 있는 스킵 선수가 사실 브랜트포드전의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겉돌다 보니까 3명 간의 유기적인 이 트라이앵글이 움직이지를 못했던 거죠. 그런데 사르 선수 투입하니까 네. 좋아졌다. 아주 좋아졌습니다. 포로 선수가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혹은 쿠루세스케의 위치에 따라서 본인이 오버래핑을 하기도 하는 등 공간을 활용하는 부분에서 파페사르의 움직임과 위치 선정 덕분에 3명 간의 유기적인 움직임이 저는 조금 더 살아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사르 선수가 올 시즌 네. 그 이른바 스텝업 하는 선수로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파페사르는 제가 볼 때 올 시즌 토트넘에서 이렇게 요주의 선수가 될 것 같은데, 이 파페사르의 움직임 덕분에 파페사르 쪽에서 상대 압박을 끌어당기니까 비수마 역시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비수마가 수혜를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내려오게 되는 메디슨 선수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게 되죠. 여기서 또 하나 고려해야 될 점은, 맨유가 최근 1, 2라운드의 경기력을 봤을 때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네. 선수들의 어떤 경기 감각이 좀 떨어져 보이고, 최전방에 레시포드를 쓰고 있는데 이 레시포드가 수비 가담을 많이 안 해주다 보니까 센터백에서 이 풀백이나 중앙 미드필더 쪽으로 볼이 갈 때 마운트랑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비롯한 맨유의 공격 자원들 혹은 미드필더 자원들이 너무 위쪽으로 좀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팀의 밸런스 자체가 좀 무너져 있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이 이 점도 고려를 해야 돼요. 본인들의 톱니바퀴가 좀 더 유기적으로 굴러간 부분도 있지만, 밀집 수비를 했던 브랜트포드전보다는 조금 더 상대 진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았다는 점, 그 점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은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체적인 이 스타일로 미루어 볼 때 네. 서로 맞받아치는 팀과의 경기가 오히려 좀
편한 면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저는 사실 이후에 이제 토트넘의 일정을 봤을 때 맨유보다는 좀 더 다른 팀들이 밀집 수비를 펼칠 가능성이 또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브랜트포드처럼 그런 밀집 수비를 하는 팀을 만났을 경우에는 다시 토트넘에 대한 점검은 좀 필요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아, 그럴 때 이제 원하는 만큼 골을 넣지 못하고 네. 오히려 뒷공간 털리고 그러면은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일일비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직까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토트넘은 시간이 좀 필요해 보여요. 감독이 지향하는 바가 잘 입혀지게 되면 이제 그 밀집 수비를 뚫어내는 데 있어서도 저는 충분히 토트넘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일단은 토트넘 저 시원시원한 공격 축구 하는 게 일단 좀 재밌지 않았어요? 아주 재밌죠. 네. 포스테코글루가 오면서 토트넘이 좀 공격적인 스타일로 시도를 많이 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역시 이번 경기에서도 그런 포인트가 잘 지워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격진들이 전체적으로 본인들의 어떤 성향을 좀 더 살려낼 수 있는 빈도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주로 넓은 공간에 있었는데 이 볼 자체를 손흥민 선수가 이 넓은 공간에서 확실하게 넘겨받을 때가 많았었고요.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빛을 발한 건 바란과의 1대1을 인해 아무렇지 않게 벗겨내는 경우들이 많았고 그를 통해서 안쪽으로 파고드는 메디슨 혹은 우도지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쿨루셉스키나 아니면 파페사르도 운동 능력이 좋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침투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니면 쿨루셉스키가 안으로 들어오고 또 포로 선수가 오버래핑을 하면서 반대쪽의 공간들까지 넓게 열렸거든요. 이쪽으로 손흥민 선수가 건네주는 패스들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후스코어들을 보면은 손흥민 선수가 이날 키패스를 4번이나 기록을 했는데 이 공간이 주어졌을 때 손흥민 선수가 확실히 더 동료들의 움직임을 보는 능력 자체가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손흥민 선수 치고는 사실 슈팅이 좀 많지 않았던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팬분들이 하실 수도 있거든요. 슈팅이 부족한 부분도 저는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지금 시스템에서 손흥민이 충분한 슈팅 수를 늘려가기까지 해도 약간의 네.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저는 제 나름대로 브랜트포드전을 보고서도 조금 시간이 지나야 이제 좀 더 팀에 대한 평가가 가능할 거라고 봤거든요. 그 이유는 이 아직까지는 좌우 측면 트라이앵글을 형성하는 중앙 미드필더, 풀백, 윙 간의 움직임이 셀틱 때와 비교해보면 조금 더 합을 맞출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랜트포드전보다는 향상됐으나 네. 아직 셀틱 때의 기준치에 비하면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 그렇죠. 네. 야, 셀틱은 스코티시 프리미어십에서 워낙 압도적인 팀이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더 쉽게 나온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셀틱 부임 초를 보면 지금의 토트넘 1라운드 때의 토트넘처럼 초반에는 굉장히 답답한 면이 많았어요. 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셀틱도 나름대로 완성도를 더해지는 과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마지막 시즌 때는 비로소 완성이 됐는데 손흥민 선수가 지금 이제 공간을 넓게 벌려 섰을 때 이 공간에서 동료들에게 패스를 주는 솜씨를 이번에 잘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손흥민은 스코러 특성이 강하지 패서의 특성이 강하지 않다는 얘기들을 이 경기가 저는 완전히 불식을 시켰다고 생각이 돼요. 네. 그러니까 좋은 패스가 워낙 많았으니까. 그렇죠. 동료들 움직임도 워낙에 잘 봐줬고요. 근데 만약에 우도지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오버래핑을 하고 메디슨이 아래에서 볼을 이렇게 풀어나왔을 때 그때 손흥민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는 동선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 위치에 있을 때보다 이 위치에 있을 때 당연히 좀 더 골을 넣을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지게 되잖아요. 네. 저는 우도지와 손흥민 그리고 메디슨과 손흥민의 이 어떤 조합의 호흡이 지금보다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손흥민의 우리가 아는 스코어와 같은 침투와 결정력이 조금 더 맞물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보는데 메디슨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게 좀 좋은 위치에서 줄 수 있는 타이밍을 약간 놓치는 경우들이 조금 눈에 띄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뛰어들 때 메디슨이 이쪽을 봤어야 되는데 보지 못하고 뜸을 들였다가 반대로 주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때 손흥민 선수도 약간 아쉬워하는 제스처를 취했었는데 이거는 시간이 좀 해결해줄 문제라고 봐요. 사실 손흥민 선수의 스코어로 재능을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는 건 토트넘 입장에서도 엄청 손해 아닙니까? 네, 근데 저는 포스테코글루는 궁극적으로 그 손흥민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아는 감독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손흥민을 터치라인 쪽에만 네. 머무르게 하는 그런 감독은 절대 아닐 것이다. 그렇죠. 네. 또 하나는 최전방 공격수인 히샬리송이 네. 아직까지는 영향력이 많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결국은 그래서 히샬리송 빠지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중앙 톱으로 갔었잖아요. 네. 히샬리송 선수 문제 이거 손흥민 선수와 좀 연관지어서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지금까지 봤을 때 히샬리송이 물론 본인도 조금 더 최전방 공격수로서 뛰기 위해서 플레이를 거듭하다 보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여지는 있겠지만 지금 1, 2라운드 때의 모습을 보면 냉정히 히샬리송의 경기 관여도는 굉장히 아쉬웠거든요. 약간 본인이 멘탈도 조금 떨어져가는 듯한 느낌도 좀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실전에서 토트넘에 오고 나서의 부진은 좀 길었던 게 사실이니까. 네. 그리고 냉정히 봤을 때 에버튼에서도
최전방 공격수로 뛴 시간이 많았다고 보기는 힘들죠. 측면이 조금 더 많았죠. 그래서 네. 히샬리송의 스타일도 사실 최전방에 섰을 때 뭔가 본인의 장점을 보여주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지금 히샬리송, 손흥민, 쿠리셉스키의 3톱이잖아요. 근데 사실 히샬리송도 버텨주면서 연계를 해준다면 마찬가지로 손흥민 선수의 득점력도 살려줄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에서 히샬리송 선수가 버텨주거나 연계해줄 때 솜씨가 아직까지 좋다고 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연계까지 지금 신경 쓸 멘탈이 아니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도 일단, 좀 보여져요. 본인의 활약 자체가 지금 골도 없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연계까지 신경 써주기에는 네. 히샬리송 선수 자체가 지금 조금 좀 다급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오히려 페리시치 선수가 이제 왼쪽 윙으로 교체 투입이 되고 손흥민 선수가 이 위치에 뛰었을 때 손흥민 선수가 이제 경합을 막 이겨내거나 했던 건 아니지만 히샬리송보다 움직임이 더 영리하긴 했었어요. 네, 그래도 내려오면서 받아주고 주변에 나눠주고 내려오면서 니산드로 마르티네즈를 끌어당기고 여기서 이제 동료들에게 연계해줄 때도 손흥민 선수가 꽤 괜찮은 솜씨를 보여줬거든요. 일단 토트넘이 지금 당장으로서는 역시 최전방 공격수는 보강해야 할 것이다. 최전방 공격수가 보강되어야 좌우측 윙포워드의 플레이가 조금 더 살아날 수 있고 아직 쿠루셉스키가 볼을 갖고 있을 때 조금 템포를 끄는 경향이 있는데 쿠루셉스키도 한창 때의 폼을 아직까지는 좀 더 회복을 해야 된다. 상황에 따라서 이 위치의 플레이가 좀 답답하다 싶을 때는 프리시즌 때 괜찮았던 카드인 솔로몬 카드를 쓰는 것도 토트넘에게는 괜찮을 것이라고 보고요. 2라운드 맨유전을 통해서 느꼈던 부분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향하는 바는 충분히 토트넘에게 이런 공격적인 축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좋은 결과와 내용을 만들었다. 대신에 맨유전은 맨유의 어떤 불안했던 공수 밸런스 또 맨유의 성향상 공격으로 올라오는 빈도가 많기 때문에 밀집 수비를 펼칠 때보다는 조금 더 토트넘의 플레이가 우리 눈에는 쉽게 보일 수 있는 환경이었던 점도 어느 정도는 고려해야 한다. 뭐 이 얘기를 좀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토트넘과는 좀 반대로 네. 파리 생제르맹은 첫 번째 경기에서도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좋지 않은 와중에 그래도 이강인 선수는 비교적 성공적인 네. 데뷔전을 치렀다고 볼 수가 있는데 두 번째 경기에서는 여전히 팀도 좋지 않고 네. 이강인 선수도 첫 번째 경기보다는 경기 관여도가 매우 좀 저하되는 그렇죠. 네, 그런 경기가 나왔는데 파리 생제르맹을 또 작전판에서 한번 네. 설명해 주시죠. 엔리케 감독이 프리시즌부터 파리를 지휘하면서 계속 3-2-4-1의 형태를 좀 완성을 했는데 이강인 선수는 이 위치에 있었죠. 그리고 딱 보시는 것처럼 상대는 정말 중앙으로 컴팩트하게 간격을 좁히는 이른바 밀집 수비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네, 파리 생제르맹 상대로 리그왕에서 상대하는 팀들은 아무래도 이런 류의 컨셉으로 경기하는 팀들이 좀 다수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리고 파리의 구조는 어땠느냐? 일단 후방의 백스리, 이 3-2-4-1 전형에서 루카스 헤르난데스를 왼쪽에 둔 형태로 백스리를 만들고요. 그리고 우가르테와 에메리 선수 이렇게 3선에 2명을 이제 끓이는 방식이었죠. 이강인 선수는 왼쪽 윙에 배치가 됐고요. 오른쪽은 오버래핑하는 하키미 그리고 비티냐랑 파비앙 루이스가 이제 가운데 들어오는 형태가 됐습니다. 최전방은 곤살로 하무스인데 파리의 기본적인 문제점은 선수들 간의 합이 일단 안 맞습니다. 이게 일단 제가 볼 때 첫 번째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약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요. 지금 당장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를 하나 이번 툴루즈전에서도 뭔가 팀적으로의 합이 잘 맞아떨어지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단적으로 하나의 상황을 좀 설명드리면요. 이렇게 후방에서 3-2 형태로 빌드업을 전개할 때 일단 문제점 가운데 있는 이 슈크리냐르 선수가 인테르 때도 그랬지만 사실 볼 줄기를 담당하기에는 패스나 발밑의 기술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네, 그런 과는 아니죠. 네, 상대 원톱이 압박에 들어왔을 때 이쪽에서는 뭔가 패스가 유의미하게 나가는 과정들은 잘 나오지 않았고 아무래도 좌우측으로 루카스 헤르난데스나 마르키뉴스 쪽으로 볼을 주다 보니까 이쪽에서 볼을 좀 더 자유자재로 뿌릴 줄 안다면 좀 더 빠르게 빌드업이 다채롭게 풀리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들었던 거는 사실이고요. 이 오른쪽 톱니바퀴가 사실 여기서 좀 유기적으로 굴러가야 되거든요. 에메리가 뒤를 받치고 하키미가 폭을 벌리면서 동시에 비티냐 선수가 안으로 찔러 들어가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게 사실 제일 베스트인데 이 세 명 선수들 간의 호흡이 잘 안 맞다 보니까 에메리는 가운데 있는데 하키미가 오히려 내려와서 볼을 받으려고 하고 비티냐는 지금 역할을 보면 오른쪽 폭을 벌리는 역할이 아닙니다. 안에서 침투를 가져가야 되다 보니까 순간 파리가 빌드업을 할 때 하키미는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 있고 이런 형태로 배치가 될 때가 많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지금 딱 보이시면 문제가 나오죠. 이 공간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번 파리의 툴루즈전 경기를 보시면 하키미가 내려오는 상황에서 누구도 이 자리에서 폭을 벌려주는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무스 선수가 이쪽에 숫자가 부족한 걸 아니까 좀 더 오른쪽에 관여되기 위해서 오른쪽 위주로 좀 플레이를 가져가는 부분이 많았다고 보거든요. 근데 하무스 선수가 그래도
파리 생제르맹 입성하기 이전까지 보여줬던 어떤 기대감은 초반 두 경기에서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대신에 이제 넓게 움직이려는 나름의 시도는 했으나 수비와의 경합에 뭔가 지워지는 문제점, 그리고 역시 연계에 있어서도 조금 더 플레이가 살아나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 선수가 또 천부적인 골 감각은 있어서 역시 두고 봐야 될 문제긴 하지만 지금 전술에서의 경기 영향력은 하무스 선수도 냉정히 잘 보여줬다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오른쪽 선수들 간에도 합이 좀 안 맞는 모습이 있었고 왼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비안 루이스, 이강인,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가르테 선수, 아니면 좌우를 바꿔서 에메리 선수가 또 이 위치에 있을 때도 있었는데 대부분은 우가르테였거든요. 하무스 선수가 상대 수비가 이렇게 누워 있었을 때 이쪽 지점에서 슈팅을 좀 해봤던 장면은 이번 경기에 나오긴 했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그 장면이 딱 한 번만 나왔고 2회 장면에서는 침투하는 선수, 공 가진 선수, 받으려는 선수의 움직임이 합이 잘 안 맞아 떨어지면서 그냥 밀집 수비에서 이 선수들이 고립되는 상황만 이번 경기에 내내 반복이 됐습니다. 이강인이 이 위치에서 공 잡고 있는데 주위에서 보조에 들어가는 움직임이 별로 없었어요. 파비안 루이스가 뒤에 있거나 하무스는 먼 편에서 고립되어 있거나 하는 등의 상황이 많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도 이 위치에서 그냥 드리블만 해야 되는 상황, 본인이 이제 한 2명 정도를 상대해야 되는 상황들이 좀 줄을 지어서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도 본인만의 어떤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장점, 혹은 크로스를 올려줄 수 있는 장점, 몇 번의 시도가 있긴 했지만 팀적으로 받아줄 선수들의 움직임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쉽지 않았고, 그리고 이강인 선수도 이 위치에서 이제 너무 전술적으로 터치라인에 따라서 플레이하는 것만 강조가 되다 보니까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보여줄 수 있는 거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이 터치라인 위주로 플레이하게 하는 거는 팀의 기본 전술, 기본 컨셉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실제로 은바페 선수가 들어오면서 은바페 그리고 덴벨레가 이제 오른쪽 공격수가 됐잖아요. 은바페가 정확히는 이 위치에서 뛰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키미가 여기서 측면을 따라가는데 은바페가 넓은 공간에서 본인이 직접 볼을 끌고 올라와 주면서 나름 박스에서 페널티킥까지 얻어내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키미 선수를 이제 방향을 바꿔서 보낸 것이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은바페 선수의 플레이를 조금 더 배가시키기 위한 어떤 조치였다고 보여지는데, 그렇죠. 그 이강인 선수 있을 때 좀 저렇게 했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요? 네. 근데 그러기에는 일단 은바페를 쓰는 타이밍에 엔리케 감독이 일찍이 좀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은바페가 투입된 이후에도 팀적으로 만들어가기보다는 오로지 은바페 개인 역량에 따라서 페널티킥을 만든 인상이 강했거든요. 결국은 이제 은바페 선수 투입 이후에 은바페 선수가 본인의 능력으로 꾸역꾸역 네. 뭔가 만들어내서 결국 이제 한 골을 얻기는 했으나 네. 팀적으로는 여전히 좀 실망스럽고 각자 좀 따로 노는 스타일의 파리 생제르맹이었다는 말씀인데, 포메이션상의 변화는 크게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아마 기용되는 선수들의 조합에 있어서는 계속 경기마다 엔리케 감독이 실험을 하지 않을까. 지금 완성된 부분이 아예 없다고 좀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어떤 차이점을 좀 느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가장 궁금한 거는 결국 그거죠. 이제 뭐 다 멀쩡하다면 네. 뭐 부상도 없고 뭐 구단과의 말썽도 없고 모든 것이 멀쩡한 상태에서는 결국은 좌 은바페, 우 덴벨레가 나올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강인 선수 위치는 중앙 미드필드의 어딘가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는 이강인 선수의 이번 왼쪽 윙기용도 크게 의미를 부여할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정말 이강인 선수가 왼쪽 윙에서 아주 잘할 것 같아서 썼다라기보다는 지금 은바페 선수가 아직 선발로 뛸 수 있는 감각이나 준비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어디까지나 왼쪽 윙에 일단 쓸 선수가 없어서 이강인 선수를 배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강인 선수를 근데 오른쪽에 왜 안 썼을까요? 비티냐 선수를 좀 쓰기 위함이었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해본 건가요? 네, 그렇게 저는 보고 이번 경기 내용이 좋지 않았던 점을 알기 때문에 분명 이강인 선수를 왼쪽 윙으로 쓰고 비티냐가 오른쪽 공격수로 나왔던 방식에는 또 변화를 줄 거라고 보거든요. 궁극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은바페가 왼쪽 윙, 덴벨레가 오른쪽 윙이라고 봤을 때 이강인 선수가 은바페 선수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중앙 미드필더로 기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덴벨레 선수가 선발이라고 볼 경우에는 덴벨레가 이쪽을 차지하고 하키미가 넓은 공간을 차지할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뛸 수 있는 이강인 선수의 자리는 덴벨레, 하키미, 은바페가 모두 나온다는 전제하에 이 위치라고 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3선에도 이강인 선수가 이 기존의 에메리 선수가 했던 역할을 볼 수는 있겠지만 이 위치에서 이강인 선수를 썼을 때도 윙에 썼을 때처럼 어딘가 아쉬운 부분들이 좀 더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공격적인 재능과 장점이 더 요긴하게 쓰이지 못하고 오히려 수비적인 부담이 좀 더 많을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결국 이 위치에서 이강인 선수가 얼마나 엔리케 감독의 눈도장을 찍는지가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강인 선수의 위치는 결국은 왼쪽에 약간 치우친 공격지향적인 미드필더 롤. 그게 가장 저도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약간 아쉬운 면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이제 이강인 선수가 윙포워드라 할지라도 이제 오른쪽에 서게 되면 하키미 선수 올라올 때 말씀하신 것처럼 안쪽으로 들어오고 여기서 이제 방향 전환으로 은바페 선수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 어떻게 보면 또 이강인 선수의
그 왼발의 재능을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롤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죠. 덴벨레 정도의 선수를 데려온다는 거는 덴벨레 선수를 벤치에 두기 위해서 데려오지는 않을 거고, 게다가 음바페 단장님과 또 절친 아닙니까? 음바페 단장님이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프랑스 국가대표팀의 성공을 위한 어떤 전진기지의 역할을 파리 생제르맹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고로 나와 같이 뛸 선수들, 나와 마음이 맞고 발을 잘 맞출 수 있는 선수들로 뭔가 파리 생제르맹을 좀 변모를 시켜야 되겠다. 덴벨레 선수 혹은 콜로무아니 선수와의 또 그 연결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약간 그런 차원의 시도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지금 이 구도에서는 하키미 선수가 또 올라오는 구도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이강인 선수가 결국 이제 왼쪽 이른바 메잘라 비슷한 이제 글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강인 선수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래도 이 자리를 뛸 수 있는 선수에 대해서도 사실 파리가 지금 고민이 있잖아요. 네. 비티냐 선수도 이 위치에 섰을 때 전방을 활용한 시야 확보나 패스 연결에 있어서는 사실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고, 비티냐 선수가 오른쪽 공격수로 나와서 주로 안으로 좁히는 역할, 침투하는 역할이었는데, 냉정히 봤을 때 경기 관여가 비티냐 선수도 잘 되었다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경기였습니다. 저는 이 위치에서 비티냐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경쟁을 할 수 있다는 점 봤을 때, 혹은 아센시오가 될 수도 있겠죠. 일단 이강인 선수가 이 위치에서는 기용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물론 프리시즌 때 이강인 선수는 덴벨레가 영입되기 전 오른쪽 공격수로 나와서 좀 더 이 위치에서 플레이를 보여주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지금 네이마르도 떠나고 음바페도 어쨌든 팀에 합류를 하고 하면서 다시 엔리케 감독도 프리시즌 때 구상과 지금의 구상은 또 달라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 엔리케 감독도 변화를 줄 것 같거든요. 이 위치에서 음바페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오고 오히려 이강인 선수가 폭을 벌리면서 중앙과 왼쪽 선수들 간의 이른바 위치 변화가 나오는 플레이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고, 또 음바페 선수가 배후 공간으로 들어가려 할 때 바로 이강인 선수가 가까이 있는 음바페에게 패스를 찔러주는 그림도 나올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모두가 바라는 좀 이상적인 그림이긴 한데, 네. 저는 사실 이강인 선수 여기 갈 때부터 이강인 선수가 어떤 첨예한 경쟁이나 이런 거를 마다하는 성격도 아니고, 게다가 이강인 선수가 지난 시즌 기준 마요르카에서 보여준 폼은 파리 생제르맹의 그 어떤 미드필더와도 또 경합이 붙어도 네.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서 그냥 부딪혀서 경쟁해서 이겨내면 되지 라고 저도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경쟁해야 되는 구도가 지금 올 것 같죠. 왔다고 봐야죠. 네, 왔다고 봐야죠. 왜냐면 네, 음바페와 덴벨레의 합류로 인해서 원래 생각했던 윙 자리 좌우, 중앙 미드필더 좌우 자리, 여기서 다 경쟁할 것이라는 계산은 지금 약간 깨졌잖아요. 어떻게 보면 3, 2, 4일에서 특정한 자리에서 이제 이강인 선수가 경쟁을 해야 되는 걸로 뭔가 경쟁할 수 있는 포지션의 범위가 좀 좁혀진 느낌이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덴벨레 선수가 그 가끔씩 그 약간 나사 빠진 듯한 이제 그런 게 연발이 되면 뭐 이 자리도 여전히 경쟁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어찌 됐건 기본적으로는 이강인 선수의 이제 경쟁할 수 있는 포지션은 선택지가 좀 좁아든 거는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강인 선수가 실력적으로 중앙 쪽에서는 경쟁이 안 되냐? 경쟁은 당연히 되죠. 되죠. 네, 네. 당연히 되는데 이제 문제는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이강인 선수의 그 재능을 알아봐 줄 것이냐는 그 물음표는 한 가지 있거든요. 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기용에 있어서는 그래도 이강인 선수를 분명 중앙 미드필더로 쓰는 시도가 조만간 또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왜냐면 음바페 선수와의 공존을 생각해보면 더더욱 이강인 선수의 동선을 중앙으로 잡아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결국 이 위치에서 기회를 받았을 때 본인이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느냐가 아닐까. 냉정히 여기서 만약에 좋은 내용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위치에는 또 다른 선수들이 뛸 수 있거든요. 비티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베라티와 우가르테를 좀 뒤쪽으로 쓴다고 가정했을 때 에메리 선수가 약간 위쪽으로 또 올라서는 운반해주는 역할을 맡을 수도 있고요. 이 위치에서 이강인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가 초반 파리에서의 주전 경쟁에서는 역시 핵심이 되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도 이명철 해설위원 말씀 들으니까 그래도 희망적이에요. 왜냐하면 이명철 해설위원은 지금 이강인 선수 그 중원에 기용하는 것을 해볼 것이다, 틀림없이.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김민재 선수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분데스리가 1라운드에서는 슈퍼컵에서 그래도 폼이 좋았다고 생각되는 우파메카노와 김민재의 조합을 들고 나왔어요. 그렇죠. 이거는 좀 약간 예상된 거죠. 전 예상됐습니다. 왜냐하면 더리우트 선수도 사실 프리시즌 동안에 약간의 컨디션 문제가 있었어요. 김민재 선수도 사실 이제 군사훈련을 또 다녀와서 지금 이제 경기 감각 자체가 좀 떨어져 있다는 거를 프리시즌 경기를 통해서도 사실 봤잖아요. 우파메카노가 사실 지금 센터백들 중에서는 컨디션이 가장 좋은 선수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파메카노가 그래도 초반에는 좀 중용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고, 결국 남은 자리는 김민재와 더리우트인데, 더리우트 선수도 사실 슈퍼컵 경기에 선발로 나와서
컨디션이 썩 좋지 못한 점을 보여준 데다가 우리 후반전에 나왔던 김민재 선수가 좀 괜찮은 컨디션을 보여준 부분도 있었거든요. 또 지난 경기 때 더리우트가 그냥 선발이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3명의 센터백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쓰지 않을까. 그 부분에서 김민재 선수가 이번에 기용될 만한 차례가 왔다고 생각을 했고요. 대신에 다음 경기는 더리우트 선수의 컨디션이 얼마나 준비됐는지에 따라서 더리우트가 또 출격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김민재 선수의 컨디션은 분명히 100%까지 지금 올라온 것처럼 보이지는 않죠. 투엘 감독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민재가 지금 100% 아주 최고조로 아직 올라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의 그러한 부분을 인지하고서 좀 배려하는 로테이션 차원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센터백 3명이 초반에는 분명 번갈아 가면서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다음 경기나 혹은 그 이후 경기까지 더리우트 우파메카노 잡이 좀 길어지거나 혹은 김민재 선수가 선발이 아니라 하더라도 굳이 입지상의 우려로까지 이어갈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 3명의 수비수가 네. 다 엄청나게 비싼 가격의 수비수들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뭐 이적시키는 거 아니면 네. 이 3명 중에 그 어느 하나도 사실 홀대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죠. 냉정히 제가 봤을 때는 김민재 선수가 지금 한 65분 네. 이렇게 좀 지나가면 약간 체력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 조금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후반전에는 김민재 선수가 사실 약간의 실수들도 있었거든요. 볼 처리라든지 아니면 위치 선정이라든지. 김민재 선수의 최고 장점은 수비를 단순히 잘하는 걸 떠나서 수비에서 볼을 끊고 공격을 전환할 때, 그러니까 뭐 걷어낸다든지 헤더를 할 때 있잖아요. 이때 주위 선수들 동료들에게 어떻게든 볼을 건네주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클리어하는 것 같은데 그게 한 방에 빌드업이 되는 네. 경우들이 꽤 있죠. 전반전에 김민재 선수가 컨디션이 좋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헤더 클리어링을 할 때 키미히나 아니면 알폰소 데이비스 쪽으로 정확하게 연결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알폰소 데이비스가 그 공을 건네받아서 이번 경기에서는 브레멘 선수들을 1대1로 쉽게 제쳐내면서 왼쪽 윙에 있는 코망이 더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잘 도와주는 역할을 맡아줬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에 마즈라위 선수도 슈퍼컵 때도 교체 출전해서 꽤 좋은 컨디션을 보여줬는데 마즈라위가 폭을 벌려서 오버래핑을 하고 르로이 자네 선수가 오히려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풀백과 윙포워드 간의 협업이 다른 경기들보다 좀 더 잘 됐던 경기가 이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슈퍼컵 때는 파바르 쪽에서 전진이 잘 안 되고 오른쪽 윙, 왼쪽 윙에 있던 그나브리랑 자네 선수가 너무 넓게 퍼져 있다 보니까 중앙의 연계를 너무 무시할라에게 좀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볼 끊기면은 라이프치히는 그 직방 아닙니까? 그리고 라이프치가 이날 이제 무시할라에 대한 대인 수비를 정말 많이 걸었죠.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꼭 무시할라가 아니더라도 풀백의 오버래핑이 워낙 확실하게 이루어지니까 공격 진영에서 이제 볼이 좀 순환되는 빈도가 슈퍼컵 때보다 월등히 많아졌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분명 바이에른 뮌헨이 브레멘의 수비를 잘 공략할 수 있었다. 그리고 김민재는 수비에서 바로 공격으로 전환되는 이른바 클리어링을 통해서 공격의 기점이 되어주는 장면을 전반에 여러 차례 보여주었다.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이번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투엘 감독이 분명히 요즘 뭐 약간 위기라는 얘기도 있지만 네. 피드백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멤버 기용이랄지 네. 그런 데 대한 어떤 문제 제기들 그런 것을 1라운드에서는 여론대로 그냥 좀 기용한 듯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피드백은 분명히 지금 투엘 감독도 되고 있다는 생각이고 마지막으로 네. 해리케인 선수 이 분데스리가 1라운드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1골 1도움을 기록을 했죠. 네. 경기 초반부터 이제 해리케인 선수가 사네 선수에게 도움을 주면서 이제 공격을 아주 호쾌하게 출발을 했는데 케인 선수도 아직 팀에 다 녹아든 느낌은 아니었어요. 무시알라, 코망, 사네 이 선수들이 번갈아 가면서 내려와주는 움직임이 좀 더 사네나 이제 코망 쪽에 좀 지분이 많았다는 생각이 들고 원래라면 이제 케인 선수도 사실 활발하게 내려오는데 아무래도 다른 자원들이 내려오는 동안 케인 선수는 좀 위쪽에 머물렀거든요. 근데 브레멘이 사실상 5백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밀집 수비를 펼쳤기 때문에 최전방 공격수가 결국 이제 위쪽에 포진돼 있으면 이러한 수비 전술을 상대할 때는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혹은 뭔가 역할을 하고 있더라도 우리 눈에 보이는 빈도는 많다고 보기가 힘들죠. 그래서 순간순간 사네 선수에게 이 기회를 만들어줄 때도 그렇고 혹은 본인이 뭔가 경합을 해줄 때 또 이제 좌우 측면에서 알폰소 데이비스랑 마즈라이가 크로스를 올렸을 때 다른 선수도 아닌 케인이 있을 때는 좀 더 그걸 받아줄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경합이나 위치 선정이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케인은 역시 케인이 오면서 뭔가 전방의 무게감이 달라졌구나. 네. 그리고 일단 1골 1도움을 기록하면서 순간순간의 장면에서 케인의 번뜩이는 센스들은 여전하구나라는 걸 느끼지 않았나. 그리고 호흡이 좋아진다면 앞으로 좀 더 많은 역할들을 이 선수가 해줄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들을 좀 보여준 경기가 이번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레반도프스키의 공백은 해리케인만큼 잘 메워줄 수 있는 선수가 없다라는 거를 어쨌든 이 1라운드에서도 어느 정도 충분히 보여줬다는 생각입니다. 원투펀치 투머치 풋볼 코너는 이명철 해설위원의 정말 이 전술판을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면서 명쾌한 또 해설의 면모를 볼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김민재, 이강인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소속팀에 관해서 알아봤던 투머치 풋볼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